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단락곡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곡선이라는 건 제목만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의미를 파악하면 나머지 것들은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곡선이니까 출력단을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쵸? 단락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출력단을 단락시켰습니다. 단락시키고 나니 그러고 나니 지금 우리한테는 어 여기 출력단의 전압은 측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단락돼 있으니까 여기는 출력단의 전압은 항상 0V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곳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계좌 회로에 계좌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지금 단락이 돼 있지만 이쪽으로 단락이 돼 있으니까 흘러가는 전류, 예, IS 이렇게 두 가지가 측정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정의를 볼게요. 정의를 보니 일단 동기발전기의 출력단을 단락시켰죠. 예, 단락시키고 계좌 전류 IF 요걸 측정한다고 했죠. 요거와 출력단 전류 IS, 예, 출력단 전류이기도 하는데 이때 단락 상태이기 때문에 또 IS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이렇게 요 두 가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 바로 단락 곡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의를 갖고 이제 단락 곡선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암기하지 말고요.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크게는 두 가지 실험을 이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단락 곡선, 단락 시험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부하 특성 곡선에서 얻은 어떤 값을 이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실험이 함께 동시에 사용이 돼요. 자,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단락곡선의 가로축은요, 여기 계좌전류 IF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은요, 출력된 전류. 지금 출력된 전류이긴 하지만 단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IS라고 표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좌 전류를 이렇게 점점 높이고 나니 출력되는 이 출력 전류, 단락 전류도 점점 높아지더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단락 곡선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1차 직선처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더라.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각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IFN이라고 있죠? IFN 계좌 전류의 어떤 값인데요. 자, 이거 뭐냐면 자, 지금 현재 단락 상태입니다. 회로를 단락시켜 놓고 지금 계좌 전류를 얘를 점점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쪽 쭉 전류도 출력되는 IS 전류가 점점 높아지겠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아질 겁니다. 점점 높아지다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가 정격 전류 크기만큼 되었을 때 요 값입니다. 요 값이 되었을 때 그때의 계좌 전류를 IFN이라고 할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래서 우리 IFN은 뭐예요? IS가 정격 전류만큼 흐를 때의 계좌 전류 값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는 무부하 특성 곡선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무부하 특성 곡선은 이제 여기 등가회로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죠. 이때 여기에서 요 전압값을 측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계좌 전류를 점점 높게 하면 여기에서 측정되는 전압 요 V 값이 점점 높아지겠죠. 근데 점점 이렇게 높아지다가 자기 포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수그러든다. 그런데 이 전압의 값이 어떤 값? 정격 전압. 즉 여기에서 측정되는 전압이 이 발전기가 원래 정상적으로 출력시켜야 하는 정격 전압. 네.
정격 전압이죠. 정격 전압이 나왔을 때 그때 여기에서 흐르는 계좌 전류 그때를 I, F 뭐라고? S라고 한다. IFS라고 합니다. 그때 요 값을 우리는 계좌 전류 값을 IFS라고 합니다. 자, 그럼 IFS 뭐라고요? IFS가 뭐라고요? 무슨 실험시? 무부하. 자, 무부하 시 정격 전압 시 그때의 계좌 전류이다. 계좌 전류 이렇게. 예.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우리 단락곡선 돌아옵니다. 이 값은 찾았죠. IFN은 찾았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점점 또 계좌 전류 값을 높여가요. 그럼 점점 높여가다가 아까 찾았던 계좌 전류 IFS 요거 있죠. 요거 값 똑같죠. 요거 값만큼 왔을 때 그때 단락 시험에 의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그때를 IS 다시라고 한다. 예,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정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IS 다시가 뭐냐면은 자 IFS가 흐를 때 단락 상태의 전류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이용해서 다음 내용이 나올 텐데요. 자,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이제 아까 우리 방금 공부했던 단락곡선을 이용해서요. 단락비를 계산합니다. 단락비라는 건 이 발전기의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근데 그럼 일단 단락비가 뭔지 이 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단락비. 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일단 단락비래요. 그럼 단락하면 우리 떠오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전압일까요? 전류일까요? 단락시는 전압이 없죠. 왜? 0볼트니까. 전류만 존재해요. 단락 전류예요. 근데 단락 뭐래요? 비래요. 단락비. 비율이래요. 근데 우리 비율이란 건 동일한 개념에 대한 비율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전류 대 전류란 말이에요. 전류분의 전류. 단락 전류의 비율인 거예요. 단락시에 흐르는 전류의 비율이 뭐에 비해서 얼마만큼 커? 라는 걸 나타내는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락 전류의 비율이 얼마큼 커라고 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거는 당연히 전격 전류죠. 전격 전류에 비해서 단락시의 전류가 얼마나 더 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단락비다. 네. 그래서 단락비라는 용어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단락비란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비율로 볼 수 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요.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차후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락비를요 KS라고 합니다. 자, 얘를 우리 단락비라고 합니다. 단락비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IN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전격 전류분의 단락시 단락 전류 IS 다시 아까 IS 다시가 뭔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건데요. 그런데 옆에 자 요거 보이시죠? 이건 또 뭐지? 자 요거 이런 이 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두 식이 왜 같은 건지를 자 아래에 그 단락곡선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단락곡선은 실은 거의 일직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방정식. 그렇다 보니 어떤 게 가능하냐면 자 요거 때 이게
요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요거죠. 그러면은 요 비율은 결국에는 이것 대 이거 비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게 1차 직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율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계좌 전류 IFN과 그리고 계좌 전류죠. 언제 계좌 전류예요? 아,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네,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계좌 전류고 얘는 전압이 나타날 때 전격 전압 VN이 나타날 때 계좌 전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락비라는 게 이번에는 또 뭐하고 같냐 하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의 역수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의를 볼게요. 정의는요, 내부 전압 강화율이랍니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내부 전압 강화율이다. 자, 그럼 내부 전압 강화율이라는 말만 갖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전압 강화율. 그러면은 이런 뜻 아닌가요? 발생된 전압이 얼마인데 결국에 발전기 내부에서 얼마 전압 강화가 일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값이겠죠. 그렇다면 자, 발전기에서 발생된 전압은 여기 유기기전력 E가 되겠죠. 요 유기기전력 E가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큼 전압가 강화됐을까라고 하는 건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것을 우리는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고 이때 흘러가는 전류가 만약에 있다면 이때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전류가 있다면 요거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는 전압 강화는 전류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류가 와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그닥 많지도 않아요. 네. 뭐 지금 단락된 상태니까 전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류 딱 전격 전류, 뭐 단락 전류. 그런데 이게 지금 표준화된 상태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것이니 당연히 전격 전류가 어느 게 맞겠죠. 전격 전류 N 이렇게 전격 전류 N. 얘는 무엇이다? 전격 전류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동기 임피던스 ZS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의 크기는 이만큼이야 라고. 그러면은 요만큼이 자 요게 여기 있죠. 요렇게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우리가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다. 예. 네. 이제 단락비가 크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단락비가 크고 작음에 따라 동기발전기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그 동기발전기의 그 식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의 식을 보시면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그 단락비를 KS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라고 했고, 그리고 그 계좌 전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그거는 그 단락 곡선의 특징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다.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와 단락비의 비율은 이거는 역수관계이다. 관계는 역수관계이다. 곱해서 1이 된다. 요거는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나왔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식이 이게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부 전압 강하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분모에 있으니 이만큼 유기기전력 입력돼서 이만큼 전압 강화가 내부에 일어났어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동기 임피던스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전기자 저항값 그리고 이 전체를 우리 동기 리액턴스라고 하죠. 이 중에서 얘를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얘를 우리가 누설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좀 이제 정리해서 좀 중요한 부분 다시 적어 드릴게요. 자주 언급할 거 여기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저항이고요. 얘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한다. 혹시 이게 좀 헷갈리신 분들은요, 제 강의 등가해로 강의를 보시면 쉽게 이해 가능합니다. 여기는 누설 리액턴스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식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찾아낼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공식을 조금만 좀 사용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단락비에 대한 어떤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두 대를 비교해야 하니까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한 요소에 대한 차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대 발전기를 비교하는데 그때 발전기의 용량하고 전압하고 전류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전격 전압을 유도시에 필요한 계좌전류 IFS가 커야 한다. 뭐라면 단락비가 크다면 계좌전류 IFS가 커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식을 조금 다시 써볼게요. 아까 KS 단락비죠? 이게 뭐의 비라고 했어요? 계좌전류 IFS IF M분의 여기가 IFS라고 했죠. 뭐 그러니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이게 크면 단락비가 크면 당연히 자 여기는 전격 전류 뭐 전격 전압과 관련돼 있으니까 얘가 당연히 커져야 한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단락비가 크다면 어떻게 된대요? 이번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공식을 조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을 나타내는 요소가 바로 얘예요. 여기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자, 단락비가 커진대요. 그러면 이 식을 보면 전기자 저항에다가 이렇게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의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얘하고요, 얘는요, 여기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비해서요 엄청 작아요. 그래서 보통 얘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엔 유의미한 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유의미한데 여기에서 단락비가 상승했으니 상대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감소한다. 예,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아진다. 이렇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비가 클수록 동보다 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동을 덜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자력이라는 걸 예전에 배웠습니다. 기자력 단위가 암페어 턴이죠.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권수와 전류를 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회로에서의 오메 법칙 기억하시나요? 자, 여기에 전류에 해당하는 자속 그리고 이 자속은 전기자의 자속입니다. 곱하기 자기전값 우리가 이렇게 냈던 식을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자속은요 전기자 자속이에요. 즉 전기자 자속이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인 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작아지니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자속은 당연히 작아지겠죠. 예, 당연히 작아집니다. 그런데 요 전류는 아까 어떻다고 했어요? 발전기 두 대를 비교할 때는 전류가 어떻다? 두 발전기의 전류는 동일하다. 얘는 일정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자속이 줄어드니까 이 권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 감소해야 되겠죠. 감소. 자, 전기자의 이 권선수가 감소하게 된답니다. 권선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 권선수가 n인데 이 권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다 동선으로 이루어져 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거를 들쓰게 된다. 들쓰게 되니 결국 뭐가 많아진다? 철이 많아진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철기계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리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계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데요. 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동기 발전기에 그 유기질식을 볼게요. 이는 4.44 곱하기 주파수 F 그리고 권선수 N 그리고 자속. 여기서 자속은요 F가 붙었죠. 계자의 자속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전압이 발생한다. 유기기전력 E가 발생한다. 이 식은 자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또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냐면 가장 첫 번째 계자 전류. 자, IFS 커졌다. 계자 전류가 지금 커진 거예요. 그럼 계자 전류가 커졌다라고 하는 건 이 계자 자속이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전격 전압 유도에 필요한 계자 전류 IFS. 그러니까 전격 전압이 유도된 상태.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유기기 전력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무부하 상태에서는 이 유기기 전력이 전격 전압, 출력 전압하고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얘가 일어날 때 이때 계자 전류가 크다고 했으니 계자 전류가 IFS가 크다고 했으니 뭐예요?
이때의 계좌 자속도 커진다. 자, 계좌 자속이 커진대요. 계좌 자속이 커진대요. 그러면 우리 자속을 볼게요. 우리 자속에 대한 공식은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자, 얘가 뭐라고요? 얘가 자속이고요. 얘가 자속 밀도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A는 면적. 그런데 지금 얘가 커진다고 했으니 얘도 커지죠? 만약 자속 밀도가 일정하다 본다면 면적은 어떻게 됐어요? 아하, 면적은 커지겠네. 면적이 커지면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크기가 커진다고 볼 수 있죠.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압 변동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압 변동률의 공식을 볼게요. 공식은 입실론 전격 전압 분의 무아시 전격 전압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어떤 개념적으로만 좀 컨셉 생각을 해볼게요. 등가율을 보면 우리가 이 개념을 이제 좀 유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전기자 저항, 동기 리액턴스 등가율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무부하시니까 이때 출력된 전압이 V0 얘죠?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는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발생하는 유기기 전력 E하고 E가 있죠. 얘하고 이 V 아웃하고 어때요? 지금 단상이고 여기는 이제 상값 이건 선간값이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요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는 부하를 붙여보겠습니다. 자, 부하를 붙여보죠. 이렇게 삼상 부하를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삼상 부하가 됐으니까 여기 출력되는 전압의 값은 전격 전압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식으로 우리가 돌아와서요. 보면 결국에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이 결국엔 뭐냐면은 이거죠. 루트 3 유기기 전력. 예, 요겁니다. 요거하고 이것의 차이, 이 값. 이거의 차이는 지금 얘가 만들고 있죠. 여기 값이. 아하, 전압 변동률이라는 건 결국 내부 전압 강화와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내부 전압 강화의 크기, 즉 이렇게 써볼게요. 내부 전압 강화는 이때 흐르는 전류, 전격 전류가 흐르겠죠. 왜? 지금 여기 전격 전압 걸려 있고 전격 부하가 걸려 있으니까 전격 전류 곱하기 여기 동기 임피던스 값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동기 임피던스 값 이렇게 그랬는데 아까 우리 뭐라고 했죠? 전격 전류 곱하기 얘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거는 중괄호를 바꾸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까 또 뭐라고 했냐면 얘도 작어. 그런데 얘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아하, 얘가 줄었어. 그러니 그러면은 얘가 줄겠네. 그러면 내부 전압 강화 줄겠네. 그러면은 여기에 전압 강화율의 분자값 어떻게 돼요? 줄겠네. 줄면 전압 변동률 어때요?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한 것 중에 실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뭐가 있어요? 무바 특성 곡선, 뭐 외부 특성 곡선, 단락 곡선 이런 거 배웠죠? 결국에는 뭐에서 종합이 되냐면 단락비가 뭐지? 그리고 이 단락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에 집중된다는 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 배웠던 단락비가 크다면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개념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잡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암기가 그냥 저절로 생각이 쑥쑥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